아침마다 마시는 우유 한 잔,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만약 제가 여러분이 매일 마시는 그 우유가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믿으시겠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유는 분명 좋은 식품이지만 특정 음식들과 함께 섭취하면 소화 불량은 물론이고 심한 경우 결석을 유발하거나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 더 놀라운 건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함께 먹는 음식들이 바로 그 위험한 조합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우유를 마실 때 절대 피해야 할 5가지 음식 조합을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평소 소화가 약하시거나 결석 때문에 고생하신 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이 정말 중요할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함께 먹었던 그 음식이 여러분의 건강을 조금씩 해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준비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유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바로 생마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을 건강식품으로 알고 계시죠. 소화에 좋고 영양가도 높아서 갈아서 드시거나 샐러드로 즐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한 생마가 우유와 만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마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수산은 그 자체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우유 속에 풍부한 칼슘과 만나는 순간 화학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수산과 칼슘이 결합하면 수산칼슘이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것이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수산칼슘은 물에 잘 녹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몸속에서 결정체 형태로 남게 됩니다. 이 결정체는 매우 뾰족하고 날카로운 형태를 띠고 있어서 신장이나 요로를 통과할 때 점막을 자극하고 상처를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결국 신장 결석이나 요로 결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특히 이미 결석 병력이 있으신 분들이나 평소 수분 섭취가 부족하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결석은 한번 생기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치료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작은 결석의 경우에도 배출될 때까지 지속적인 불편함을 겪어야 하고 큰 결석의 경우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을 완전히 포기해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말은 분명 좋은 식품이니까요. 핵심은 우유와의 간격을 두는 것입니다. 생말을 드셨다면 최소 2~3시간 후에 우유를 마시거나 반대로 우유를 마신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난 뒤에 말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평소 결석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서 수산칼슘이 결정화되기 전에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평소 근육통이나 관절통이 자주 있으신 분들이라면 수산칼슘 결정체가 근육이나 관절 부위에 침착되어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마뿐만 아니라 시금치, 비트, 초콜릿 등도 수산 함량이 높은 식품들입니다. 이런 음식들도 우유와 함께 섭취할 때는 같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레몬, 자몽, 오렌지, 귤과 같은 산성 과일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로 우유와 함께 상큼한 과일을 곁들이시는데요. 이것이 의외로 소화기관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산성 과일에 들어있는 구연산, 아스코르브산 등의 유기산은 우유 속 단백질, 특히 카제인과 반응합니다. 우유의 pH는 약 6.5에서 6.7 정도로 약산성을 띠는데 여기에 강한 산성 물질이 들어오면 단백질 구조가 변하면서 응고가 일어납니다. 쉽게 말해서 우유가 뭉쳐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응고된 단백질은 소화 효소가 분해하기 어려운 형태가 됩니다. 위장에서는 이것을 소화시키기 위해 더 많은 위산을 분비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속쓰림, 더부룩함,
폭부 백만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메스꺼움이나 설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이런 조합을 섭취하면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위장이 비어있는 상태에서는 위산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응고된 단백질 덩어리가 이벽을 자극하여 불편함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평소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현상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우유에 레몬즙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 금방 분리되고 몽글몽글 응고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일이 여러분의 위장 속에서 일어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소화가 제대로 될 리가 없겠죠. 그렇다면 과일을 완전히 포기해야 할까요? 물론 아닙니다. 과일은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훌륭한 식품입니다. 다만 우유와 함께 먹을 때는 산도가 낮고 당도가 높은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 딸기, 블루베리, 망고, 파파야 같은 과일들은 산도가 낮아서 우유와 함께 먹어도 비교적 안전합니다. 실제로 바나나 우유나 딸기 우유가 인기 있는 이유도 이런 과일들이 우유와 궁합이 잘 맞기 때문이죠. 스무디를 만들 때도 이런 과일들을 활용하면 맛도 좋고 소화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만약 꼭 산성 과일을 먹고 싶으시다면 우유를 마신 후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을 두고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는 반대로 과일을 먼저 먹고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우유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요거트는 이미 발효 과정을 거쳐서 단백질 구조가 변해 있기 때문에 산성 과일과 함께 먹어도 비교적 안전합니다. 그래서 요거트에 각종 과일을 넣어 먹는 것이 인기 있는 거죠. 우유 대신 요거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영양가도 높아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가 많죠. 그런데 이 고구마를 우유와 함께 먹으면 예상치 못한 불편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와 우유의 문제는 소화 시간의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고구마에는 전분과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난소화성 전분이라고 해서 소화 효소로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는 전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이런 성분들은 소화가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위장에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반면 우유는 액체 형태이면서도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우유의 지방은 소화가 느린 편이고 위장을 코팅하는 성질이 있어서 다른 음식의 소화를 더디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구마와 우유를 함께 먹으면 이미 소화가 느린 고구마가 우유의 지방 때문에 더욱 더디게 소화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 결과 음식물이 위장에 과도하게 오래 머물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가장 흔한 것이 폭부백만감입니다. 위가 더부룩하고 팽팽해지는 느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옷의 허리 부분이 답답하게 느껴지고 움직이는 것조차 불편해집니다. 또한 음식물이 위장에 오래 머물면 위산 분비가 계속되면서 위산 역류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특히 식후에 바로 눕거나 구부리는 자세를 취하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여 가슴 쓰림이나 신트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성적으로 반복되면 역류성 식도염으로 발전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고구마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대장에 도달하면 장내 세균에 의해 발효되면서 가스가 많이 생성됩니다. 이미 위장에서 더부룩함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장에서까지 가스가 차면 더욱 불편한 상황이 되는 거죠. 방귀가 자주 나오거나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평소 위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 또는 소화 불량을 자주 겪으시는 분들은 고구마와 우유의 조합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저녁 늦게 이런 조합을 먹으면 숙면을 방해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그렇다면 고구마는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고구마는 그 자체로도 포만감이 크고 영양가가 높은 식품이니 단독으로 먹거나 가벼운 샐러드와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음료를 곁들이고 싶다면
우유보다는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차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고구마를 먹을 때는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 속의 소화 효소가 전분을 미리 분해해주면 위장의 부담이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고구마를 먹은 후 최소 2~3시간은 시간을 두고 우유를 마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는 바로 설탕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유에 설탕을 넣어 달게 해서 마시거나 케이크, 쿠키 같은 달콤한 디저트와 함께 우유를 즐기시는데요. 이것이 생각보다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유는 본래 칼슘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우유 한 컵에는 약 30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서 뼈 건강을 위해 우유를 마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설탕을 함께 섭취하면 이 칼슘의 흡수가 방해받게 됩니다. 설탕은 체내에서 분해될 때 인슐린 분비를 급격하게 증가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칼슘의 대사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칼슘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즉, 칼슘을 섭취하기 위해 우유를 마셨는데 설탕 때문에 오히려 칼슘이 빠져나가는 역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연구에 따르면 설탕 섭취량이 많을수록 소변으로 배출되는 칼슘의 양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나 골다공증 위험이 있는 중장년층의 경우 이런 칼슘 손실이 장기적으로 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혈당 조절입니다. 우유에는 자연적으로 유당이라는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설탕까지 추가하면 당분의 총량이 크게 증가하게 되죠. 이렇게 당분을 과다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면 우리 몸은 이를 낮추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합니다. 그런데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혈당이 다시 급격히 떨어지면서 저혈당 상태가 되고 그러면 다시 단 것이 당기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런 패턴이 지속되면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이는 제2형 당뇨병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게다가 설탕과 우유의 조합은 체중 증가의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설탕은 단순당으로 체내에서 빠르게 흡수되어 에너지로 사용되지만 남은 부분은 지방으로 전환되어 축적됩니다. 우유의 지방과 단백질의 설탕까지 더해지면 칼로리가 상당히 높아지는데 이것이 매일 반복되면 체중 증가는 불가피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액상과당이 들어간 가공 우유 제품들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맛우유, 커피우유 등에는 많은 양의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제품 뒷면에 영양 성분표를 보면 당류 함량이 20에서 30g이 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당류 섭취량의 절반 이상을 한 번에 섭취하는 셈입니다. 또한 설탕은 장내 유해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미생물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유의 유당도 일부 사람들에게는 소화가 어려운데 여기에 설탕까지 더해지면 장내 환경이 더욱 나빠질 수 있습니다. 복부팽만, 설사, 변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 그렇다면 우유를 어떻게 마시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첨가 우유를 그대로 마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밍밍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우유 본연의 고소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만약 단맛이 필요하다면 천연 감미료를 소량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꿀을 한 티스푼 정도 넣거나 시나몬 가루를 뿌려 마시면 설탕 없이도 풍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나 같은 당도 높은 과일을 갈아서 넣으면 자연스러운 단맛을 낼 수 있죠. 디저트와 함께 우유를 즐기고 싶다면 달지 않은 견과류나 통곡물 크래커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식품들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식이섬유와 좋은 지방을 함께 제공하여 영양학적으로도 우수한 조합이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약물, 특히 항생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먹을 때 물 대신 우유로 복용하거나 약을 먹은 직후 우유를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우유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성분들은 특정 약물의 성분과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런 결합이 일어나면 약물이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여
약효가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항생제입니다.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 독시사이클린, 미노사이클린 등 퀴놀론계 항생제, 시프로플록사신, 레보플록사신 등은 우유 속 칼슘과 킬레이트 복합체를 형성합니다. 이 복합체는 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어 버리기 때문에 약을 먹었지만 실제로는 약효를 거의 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항생제는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처방되는 약입니다. 그런데 약효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으면 감염이 완치되지 않고 재발할 수 있고 더 심각한 경우 세균이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생제 내성은 현대의학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한번 내성이 생기면 치료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항생제뿐만 아니라 다른 약물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골다공증 치료제인 비스포스포네이트, 갑상선 호르몬제, 일부 심혈관 약물 등도 우유와 함께 복용하면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약들은 대부분 장기간 복용해야 하는 약들인데 매번 우유와 함께 먹어서 약효가 감소한다면 치료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겠죠. 반대로 일부 약물은 우유와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진통소염제는 위장 점막을 자극하는데 우유가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약물의 흡수를 변화시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은 어떻게 복용해야 할까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입니다. 물은 약물과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서도 약이 위장을 통과하여 장에서 흡수되는 것을 도와줍니다. 최소 200ml, 한 컵 정도의 물과 함께 약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약을 복용한 후에는 최소 2시간 동안은 우유나 유제품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약물이 충분히 흡수될 시간을 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유를 마신 후에도 2시간 정도는 간격을 두고 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항생제를 처방받았을 때는 의사나 약사에게 반드시 복용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항생제는 식사와 함께 먹어야 하고 어떤 것은 공복에 먹어야 합니다. 또 어떤 음식이나 음료와 상호작용하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아침에 우유를 꼭 마셔야 한다면 약 복용 시간을 조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약을 저녁에 먹거나 아침 우유를 마시기 전에 먹는 등 시간차를 두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한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칼슘 보충제를 따로 복용하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충제 형태의 칼슘도 우유와 마찬가지로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니 약과는 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하셔야 합니다. 약물 상호작용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고령층의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방받은 약의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복용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약을 복용할 때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복용해야 혈중 약물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물로, 내일은 우유로 먹는 식의 불규칙한 복용은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유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5가지 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생마, 산성과일, 고구마, 설탕, 그리고 약물. 이 5가지는 우유와 만났을 때 여러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조합들입니다. 정리하자면 생마는 수산 성분 때문에 결석을 유발할 수 있고 레몬이나 자몽 같은 산성 과일은 단백질을 응고시켜 소화를 방해합니다. 고구마는 소화 시간의 차이 때문에 더부룩함과 위산 역류를 일으킬 수 있고 설탕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약물, 특히 항생제는 우유와 함께 먹으면 약효가 떨어져서 치료 효과를 볼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께 새롭게 느껴지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이런 조합들을 아무 생각 없이 먹어왔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시겠죠? 건강한 음식도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신장 결석이나 요로 결석 병력이 있으신 분, 평소 소화가 잘 안 되고 위장이 약하신 분,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 그리고 항생제나 다른 약물을 장기 복용 중이신 분들입니다. 건강은 큰 결정보다 작은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5가지만 피해도 여러분의 소화 건강, 영양 흡수,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 보세요. 우유를 마실 때는 생마 샐러드 대신 다른 반찬을, 자몽 주스 대신 바나나를, 고구마 대신 가벼운 토스트를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또한 우유를 마실 때는 설탕을 넣지 말고 원유 그대로의 고소한 맛을 즐기시고, 약을 먹을 때는 반드시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우유와는 최소 2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은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유는 분명 좋은 식품입니다. 양질의 단백질과 칼슘, 비타민을 제공하는 훌륭한 영양원이죠. 하지만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올바른 우유 섭취 방법을 배우셨으니 이제 더 건강하게 우유를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몇 가지 추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유를 마실 때는 천천히 마시세요. 급하게 들이키면 유당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하루 권장량인 한두 컵 정도를 지키세요.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셋째, 가능하면 저지방이나 무지방 우유보다는 일반 우유를 선택하세요.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위해서는 적정량의 지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락토 프리 우유를 선택하시거나 두유, 아몬드 우유 같은 대체 음료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식물성 우유들이 나와 있어서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가족, 친구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어르신들이나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께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작은 투자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렇게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건강 정보들을 계속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도 설정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우유와 특정 음식을 함께 먹고 불편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늘 영상을 보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또 궁금한 점이나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서 더 유익한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오늘 배운 내용 꼭 실천하셔서 더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큰 건강을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